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에 특별감찰반이 전원 교체된 가운데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경찰 4명 중 2명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한편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가수 김은국 씨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까? 최 변호사는 일단 특별감찰반 얘기부터 해보시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경찰 4명 중에 2명이 또 비위에 연루됐다. 골프 얘기도 있었고요. 그 전에 뭐 사적으로 수사 기록 물어본 얘기도 있었고.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특별감찰반원인 수사관이 지난달이었죠. 서울에 있는 한 경찰청에 찾아가서 본인이 특별감찰반원임을 신원을 밝힙니다. 그런 이후에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되고 있는 수사 상황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해당 경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알려준 이후에 수사관이 돌아가자 그 청와대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지금 해당 이 사건이 특별감찰 대상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확인하는 와중에 이 해당 수사관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 밝혀졌고요.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를 합니다. 감찰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감찰하던 도중에 관련되어 있는 휴대폰에서 해당 골프회동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골프회동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을 감찰하면서 확보한 이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가 감찰 초기에 김 수사관이 자진해서 제출을 했던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감찰에 착수를 하자 이 관련된 수사관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제출을 한 것이고요.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더니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골프회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이 골프회동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자 나뿐만이 아니라 동료 2~3명도 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의문이 드는 게 본인 휴대전화에 골프라든지 뭔가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걸 본인이 알면서 굳이 그걸 자진 제출했다는 건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골프와 관련돼서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해당 직권남용과 관련되어서 본인은 해당 피의자죠. 직권남용과 관련된 피의자와 본인은 무관하다. 즉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내가 수사기관에 가서 이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고 할 때 해당 피의자와 그 수사관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것 같았고요. 근데 관련되어서 제출을 했던 증거에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게 튀어나온 골프 회동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프 회동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도 이제 추적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특별감찰반원이고 민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민원인과 관련된 비용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당 수사관이 그 수사 과정을 알고자 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피의자가 회사의 대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대표가 만약에 이러한 골프회동과 관련된 비용을 만약에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뇌물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혹시 민원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지와 관련되어서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추적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행위가 드러난다. 그러면 지금 뭐 다 원대 복귀한 상태긴 하지만 그분들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대 복귀했지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 감찰에 착수했고 지금 조국 수석도 원대 복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알아서 수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벌은 됩니다. 근데 이 처벌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징계, 그러니까 공무원상의 징계와 형사처벌을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감찰을 했을 때의 파면이라든지 아니면 정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이다라고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 해제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이제 징계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직권 남용도 하나 걸려 있고요. 그 이후에 골프회동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비용을 대납을 했다라고 한다면 뇌물과 관련되어서도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 감찰 결과 뭐 그렇게까지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돼서는 직무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대가 예.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혐의의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거기에다가 직권남용이면 그것이 수사 감찰과 관련되어서 수사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예. 본인은 직권 내부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파면이나 정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를 들면 뭐 감봉이라든지 이러한 징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 가수 김은국 씨가 8개월 만에 이 성폭행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 검찰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 판단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겠다라고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예. 김은국 씨와 관련되어서는 경찰에서 이미 한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검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바 있어요. 근데 경찰의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검찰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 즉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성폭행과 관련된 혐의였기 때문에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어떤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김은국 씨의 당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뭐 저만 해도 어렴풋하고든요. 네네. 있었던 것 같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관련되어서 해당 피해자가 좀 꽤 오래 전이었는데 예. 어떠한 자리에서 김은국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눈을 떠보니까 김은국 씨와 함께 누워 있었고 그것을 관련해서 이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김은국 씨가 본인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의도로 본인에게 접근한 것인 것 같다는 취지의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상대방이 오히려 고소를 했죠. 그래서 쌍방이 서로 고소를 한 상태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은국 씨도 분명히 무고로 상대방에게 나는 죄가 없는데 넌 일부러 나한테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다라고 분명히 법적 판단을 요구를 했는데 무고죄는 아니다라고 또 네. 판단을 냈고 김은국 씨에게도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한 셈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죄는 없는데 상대방은 당신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죄를 물었고 죄송합니다. 근데 또 법원에서는 무고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일단 김은국 씨 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예. 법원 현재의 검찰에서는 그 정도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상대방이 그렇다면 이렇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는데 김은국 씨를 고소한 상대방,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상대방에게는 무고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생각을 하실 텐데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그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 사건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죄가 생각을 된다고 했는데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단계는 검찰에서 끝났지만 예. 다른 사건에서는 예를 들면 재판까지 갔는데 그런데에도 결국은 무죄로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유일한 목적으로 이것을 고소를 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사건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했다면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 이렇게 한번 휘말리면 타격이 조금 큰 것 같은데요. 최근 가수 비의 작고한 모친을 상대로 제기된 빚 의혹도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네, 처음에 불거졌던 것이 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예. 본인의 어머니가 198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B 씨의 어머니에게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제 2,500만 원 상당의 빚을
그러니까 빚을 빌려줬다는 거죠. 어머니가 B 씨의 어머니가 빚을 지게 됐는데 이것을 갚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B 씨 측에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아보겠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것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B 씨의 소속사에서 해당 장부라고 알려져 있지만 장부, 차용증이 아니고 장부였다는 것이에요. 장부는 본인이 임의로 기재할 수가 있는 거죠. 차용증은 양쪽에 각서와 내용이 있는 것이고 장부기 때문에 임의로 기재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2004년도까지 돈을 빌려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B 씨 어머니는 1999년에 해당 가게를 폐업을 했고 그리고 2000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장부를 믿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B 씨의 아버님을 만났는데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B 씨의 아버님과 소속사 대표가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피해자 측을 협박을 했다라고 이제 또 글을 올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B 씨가 마지막으로 전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논의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그날 녹취했던 녹취록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라고까지 밝힌 사건입니다. 사실 그 마이크로닷 씨로부터 지금 비롯해서 흔히 B2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부모님들의 뭐 빚과 관련된 이야기. B 씨 역시 지금 그런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B2에 시달리는 게 좀 일종의 또 다른 피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비제 연좌제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상속해야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어요. 그럼 그 채무를 자식이 상속을 하면 그때에는 자식도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부모님이 어떠한 빚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갚아줄 의무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갚아줄 법적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떠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이번 B 씨 같은 경우에는 B 씨도 해당 관련되어 있는 차용증이라든지 증거를 가지고 오면 내가 갚아줄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좀 금액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의 이견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2,500만 원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이 돼야 하는 건가요? 그 원금의 이자가 이제 거기에 더 가산되어서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소송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송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1년에 이제 소축법에 따라서 20% 정도가 붙는데 20%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원금의 이자가 붙습니다. 30년이니까 상당하겠죠. 근데 이제 판결은 10년까지만 보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다시 그 판결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피해자 측에서 갱신했는지 여부도 좀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2와 관련돼서는 좀 아무쪼록 신중하게 잘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제 바꿔서요.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쌍둥이 딸을 퇴학 처리했고 성적과 관련해서도 이걸 다시 좀 산입을 해야 그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어쨌든 이게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닌데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 법리적으로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변호사님 생각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숙명여고 사건과 관련되어서 비대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빨리 퇴학 처리를 해야 그래야 이제 수시와 관련된 것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퇴학 처리를 해야 성적이 재산정되고 그러면 피해자들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숙명여고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퇴학 처리하거나 재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다가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경찰에서 혐의 있음으로 지금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경찰에 넘긴 그 순간에 이제 숙명여고에서도 이제는 퇴학 처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사실은 현재는 그 숙명여고와 관련된 전 교육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식들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이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을 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들, 다른 학생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퇴학 처분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정황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난다면 이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퇴학되고 뭐 성적도 다 이렇게 되면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도 좀 되긴 합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쌍둥이 딸 같은 경우에는 퇴학 처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퇴학 처분을 없애고 아니면 그 예를 들면은 그런 다시 시험을 봐서 하는 절차들을 거칠 취소 수가 소송을 다시 해야 있으니까 되네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구제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은 구제의 시간을 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익 형량의 차원에서 학교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쌍둥이 딸들에게는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 소년부 송치 처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생소합니다. 쌍둥이 딸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들, 특히 만 18세 미만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에 송치를 해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절차를 거칠 수가 있고 예. 아니면 소년부에 송치를 해서 소년법과 관련된 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검찰은 아버님이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교무부장이. 그렇기 때문에 딸들은 소년부와 관련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를 하겠다. 그럼 소년보호 사건을 송치를 하면 비공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장기 단기와 관련되어서 장기 단기, 그러니까 뭐 징역 2년이 아니고요. 장기 6년, 단기 4년 이런 식으로 장단기의 판결을 받아서 가장 높은 것이 소년원 송치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과는 조금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교무부장 측에서는 뭐 아직도 이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뭐 여론에서도 그렇고 무리하게 나를 지금 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법원의 판단을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 측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직접 증거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유출한 CCTV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험지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은 그 브리핑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유죄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거인지를 아마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이 그때 브리핑에서 밝힌 증거들 이외에도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언론에 보여주지 않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로 어느 정도의 유죄의 심증을 법원의 판단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판단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 보통 정황 증거만 가지고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정황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 있죠.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이었죠. 네. 니코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죄 직접 증거가 없었어요. 어떻게 니코틴을 주입했는지, 어떠한 방식인지, 몇 시에 몇 차례인지를 그거까지는 모릅니다. 없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했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반드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